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네, 쌍특검 거부권을 비롯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모레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의정 갈등을 둘러싼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민식 기자, 한동훈 대표가 공항으로 윤 대통령 마중을 나갔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체코 순방을 마치고 6시께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악수하며 50초가량 대화를 나눴고 이어 한 대표 등과 악수한 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우리 정상훈은 9년 만에 체코 공식 방문인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을 맞아 원자력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귀국한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각종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한편 오는 24일 예정된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만찬을 계기로 의정 갈등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만찬 직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이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개에 비유하며 이번 구형이 정치 탄압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에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입니다. 검찰 독재 대책위는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은 필연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때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된소리가 내려지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나 혹은 여권의 인사들에게서는 뭐 봄바람 같은 이런 지금 판결들, 이런 처분들이 지금 내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제까지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사례에서도 없었던 것인데 이렇게 한 것은 애초에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이 되느냐,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대표의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기억을 가지고 무슨 증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대표의 얘기가 과연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한 수준의 기소와 무리한 수준의 그 구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대표를 이번에 노래 가사까지 인용해서 검찰이 압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과도한 구형이었다. 그래서 이번 이 구형을 고리로 검찰 개혁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모독이죠.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해서 과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민주당 스스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운명에 대해서 무죄라고 믿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 결과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검찰을 일본 야쿠자에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과한 언행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자,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 그러면은 수사기관의 팔다리를 잘라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좋아하는 건 누굽니까? 범죄자들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2022년에 대선 끝나고 민주당이 갑자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걸 급하게 추진을 해서 한 2달 만에 형사소송법이 갑자기 개정이 됐는데, 그때 그렇게 급하게 추진한 이유도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과연 법의 성역인가, 시외법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에서는 검찰 독재 대책위와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반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일단 근본적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했을 때, 권력을 남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법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를 해봤으나 이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들이 이 과도한 남용을 했을 때 어떤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제도를 통해서 이걸 보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법 왜곡죄가 있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들의 평정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그 주진우 의원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무리하게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 그렇게 다 기각이 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검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사들도 무리한 기소를 하고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 지지 않습니다. 2022년과 23년에 있었던 무죄 판결에 대해서 평정 조사를 해봤을 때 검사들은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한 그 퍼센테이지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무리한 권력을 남용했을 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검사들을 평가하는 점수에 좀 반영하자,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뭐 그 수사기관의 손발을 다 잘랐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게 원래 공수처 아니었습니까? 공수처의 인력을 대폭 강화해서 그런 수사 권한을 공수처가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번 아마 검찰 개혁의 법안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 법안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오히려 검찰이 사실 늦은 기소와 늦은 수사를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선거법 사건이에요. 선거법 사건이에요. 원래 선거법 사건은 1심에서부터 3심까지 1년 안에 하도록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자꾸 이제 재판을 좀 지연시키고 또 그다음에 테러도 있었고 해서 이게 벌써 2년이 됐는데 2년 만에 1심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검사들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 그러면 더 이게 빨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2년이나 갔던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의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고려해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인지의 그러니까 비대칭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검찰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노래 가사까지 이제 말하자면 재판장이 PT까지 띄워서 한 건데, 예. 그걸 가지고 나머지 판단이 이제 재판부가 할 일이면 됩니다. 2년이 부당하다고 하면 재판부가 적정한 양을 구성하겠죠. 그런데 2년 늦은 기소를 가지고 이걸 검찰 수준을 해체하겠다, 검찰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거는 말하자면 법에 규정된 것을 가진 제도를 가지고 정말 남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민주당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에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요. 지금 이제 뭐 무조건 민주당이 그 민주당 측 관계자들을 수사하면 탄핵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 오해는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수사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라는 것은 이 수사 과정 속에서 공정성을 상실했거나 또는 이 그 법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일단 탄핵을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와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 수사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또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의 그 심판을 좀 검사라고 하더라도
검사들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고요. 좀 전에 저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 말씀 맞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빨리 그 법적 처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선거법상에서도 보면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독 여권 측에서는 이렇게 그 주장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명태균 씨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예, 예. 얘기가 나왔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뭐 공천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2023년 12월 달에 창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9개월이 넘게 흘러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 명태균 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같은 기준으로 같은 잣대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민주당도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민주당 측 인사에게만 무리하게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만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이 수사검사 탄핵 이야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좀 들어볼까요? 아니, 뭐 수사검사 탄핵이 보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자, 최근에 9대 0으로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당시 이정섭 검사가 수원지검에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서 갑자기 대전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이 나고 그다음에 탄핵소추안 가결이 돼서 무려 273일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직무 정지가 됐죠. 그랬는데 9대 0으로 기각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대부분의 사실관계조차 특정이 되지 않아서 판단을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 탄핵 소추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또 탄핵 청문회 한다고 하는 박상용 검사, 그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핵심 검사 아닙니까? 대변 검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리면서 이렇게 망신주기식, 조리돌림식 그 보복성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미준 검사, 강백신 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 핵심 검사였습니다. 김영철 검사 어떻습니까?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복성 탄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법 왜곡죄를 말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입법 권력 남용죄, 입법 왜곡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공세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그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오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오늘만 부인하신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사건 조작이라면서 검찰 고발까지 민주당이 오늘만 그러는 것도 아니죠. 네, 민주당이 오늘만 그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구형이었고 뭐 민주당 반박은 좀 새롭지 않은 거다라는 건데 이 민심이 검찰에 대한 민주당 주장을 좀 어떻게 볼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까 그 검사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뭐 9대 0으로 기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그 검사들만 탄핵 시도를 했던 게 아니죠. 지금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4대 5로 기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이거는 탄핵에 해당할 만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지금 또 탄핵소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고발사주권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볼 만한 검사들도 있고 국민들도 눈높이에 봤을 때 이 검사는 잘못했다라고 인지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 이런 모든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무리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국민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특이한 것이 과거에는 보수 정당도 이 검찰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보여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을 해보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을 냈었는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는 보수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유독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민들은 분명 검찰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래서 좀 과도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민주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입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검찰을 향한 공세는 사법부를 향한 공개 겁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을 향한 공세, 이 우려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왜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꺼내는 시점과 그다음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나오는 시점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른바 돈봉투 수사라거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판결이 내리거나 아니면 판결이 목전에 있거나 꼭 이럴 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24개, 이게 1년 12달을 그 평상시에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다가 꼭 그 목전과 아니면 그 사안이 나올 때만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당성에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해서 했던 검찰 개혁 때문에 결국 정권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검찰 개혁 좋습니다. 개혁할 건 해야죠. 민주당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150석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 때만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공세를 펴는지 또 했을 때 무리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른바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이 됐을 때는 왜 또 한마디도 못하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야죠. 개혁도 국민이 동의했을 수 있을 때 개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됐다고 법에 보장됐다고 이렇게 남용하는 그런 개혁 저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당사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줄곧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 검찰을 좀 직격하고 있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없는 사건을 만든다. 그리고 내가 나라의 적이냐 이렇게 검찰을 비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검찰이 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기승전 이재명 대표는 유죄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 유죄 만들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2년 반 동안 검찰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 하나에 올인해 왔던 그런 과오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정치적 공세라고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지금 오죽하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검찰을 개혁했습니다만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시켜놓은 정부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의 어떤 그 효과를 맛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개혁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 있어 왔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이 선고 기일이 11월 15일로 정해졌고요. 최종 확정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됩니다. 대변인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한 다음 달 정도에는 1심 결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11월 15일이어서 예상보다 결과가 좀 늦게 나온다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 배경을 추측해 보신다면요. 그러니까 선고기일을 이제 변론 종결하고 보통 한 4주에서 5주, 뭐 길게는 한 6주 정도 뒤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8주 뒤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8주 뒤로 잡는 경우들을 저도 보긴 봤는데요. 재판부가 그만큼 판결문 한 줄 한 줄에 공들여서 신중하게 쓰겠다라는 의사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론도 결론입니다만은 그 판시 이후의 세부적인 근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재판부가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증거를 조작하고 뭐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저런 말은 정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발언은요. 무려 4곳의
방송사에서 한 겁니다. SBS, CBS, KBS, 채널A까지. 전부 다 영상이 남아있고 지금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가면 영상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백현동 국토부에서 협박받았다라고 하는 그 발언 어디서 했습니까?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한 겁니다. 속기록이 다 남아있고 영상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선거 결과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지금도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더 이상 뭐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은 상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국 대표도 또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검찰의 2년 구형은 대권 후보의 정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조국 대표의 마음, 속내 어떻습니까? 조국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본인도 이제 청와대도 근무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부하 직원들과 일을 해봤다. 근데 아무래도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같이 일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본인이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럴 때는 본인이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정치인에게는 흔하게 있는 일이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2년 사실상 최고 구형인 2년까지 구형하는 것은 차기 대권 후보, 야권의 대권 후보에 대한 정치적 생명을 끝내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재판이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직선거법에서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것은 당선자가 혹시나 공직선거법을 어겨서 당선이 됐을 경우 그것을 당선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법을 어긴 당선자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좀 빠른 기간을 정해놓은 건데요. 지금 수사는 사실 낙선자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들도 고려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고 그리고 아까 그 사건 조작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측 변호인이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백현동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하 직원, 그 담당 직원인 과장이 중앙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 우리 그 직무유기로 우리를 뭐 좀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게 협박으로 느껴진다라는 말을 했던 과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장이 막상 재판장에 가서는 뭔가 난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갑자기 바꿨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백현동과 관련된 말단 직원까지 전부 다 기소가 됐는데 딱 그 과장만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이재명 측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회유가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재판장을 들어가면서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혹시 그 말씀하신 분이 성남시의 전 주거환경과장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좀 반박 설명을 드릴게요. 2023년 11월 24일에 이 성남시 전 주거환경과장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 나가서 증언했습니다. 그 한 달 전에는 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재판에도 나가서 증언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이나 압박을 받은 게 없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그 증인에 대해서 반대 신문할 기회를 얻어서 본인이 반대 신문도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시 정부에서 한국식품연구원, 그 백현동 부지에 있던 공공기관이죠. 빨리 이전하도록 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었고 그걸 실행하는 게 국토부였기 때문에 담당 성남시 과장으로서 압박을 느끼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그 과장이 뭐라고 답을 했냐? 아니 그런 압박 전혀 없었고 오로지 시장님 지시장만 따랐다. 이렇게 선서하고 증언을 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와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인연부터 보겠습니다. 계양을 공천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까?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그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저는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왜 나는 답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한국을 선거 결과는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
지난 대선과 2022년 당권 경쟁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벌였던 박용진 전 의원, 최근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이 단체 메시지를 오늘 보냈다고 합니다. 자, 정치 활동 본격화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어떤 식으로 본격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이제 전 의원이 지금 현재는 이제 의원직 신분을 갖고 있지 않고, 특히 지금 그 지역은 한민수 지금 대변인이 지역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원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가면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은 어떤 숙고의 시간이 아닐까. 그렇지만 또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박용진 의원이 지금 본격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지난 4월 총선이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인도 나름의 역할을 해보겠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방송 출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 지역에 다니면서 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이냐, 이 부분은 또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력도 모으고 또 뭐 자금도 모으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음번 대권 플랜을 가동시키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초동적인 움직임 이런 정도로 뭐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꿈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 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가슴 설렜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결국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꿔봅니다. 멈출 수 없는 꿈, 1410만 경기도가 이어나가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 친문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정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차별화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정치인이 어떤 그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자기의 어떤 지향점인 메시지와 이미지를 다 담게 마련입니다. 그 두 가지가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정치 브랜드가 되고 자산이 되는데, 자, 김동연 지사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던 어쨌든 그 대북 정책, 거기에 뭐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그것을 분명히 계승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본인이 한번 자기가 계승해 보겠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른바 낙마했던 문재인 정부의 측근들을 전부 지금 본인이 경기도청에 뭐 특보니, 그다음에 수석이니, 그다음에 뭐 자문위원장이 다 역임을 해버렸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자리가 주어질 때 본인은 충분히 그런 라인업을 통해서 나의 정치 정체성을 드러내겠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축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의 말하자면은 25만 원 전 국민 지원 공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제부총리를 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기를 부양했을 때 오히려 이게 나중에 서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물가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정책이라는 걸 본인이 정확히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차별성을 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정책은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계승이고 하나는 차별한데, 그렇다면 본인이 앞으로 대권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딱 드러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김동연 지사가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아니, 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이 현 대표에게 이렇게 각을 세면 어떡하냐가 있겠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런 그 사람들을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또 말을 못하고, 아마 그런 이중적인 지금 아마 그 좀 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김동연 지사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 그리고 어쨌든 발언 영향력, 즉 마이크 파워는 조금 더 계속 좀 상승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자, 좀 친노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연말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김부겸 전 총리는 또 이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이런 이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결국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1심 죄송합니다. 1심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년을 기재부 공무원으로서 경제부총리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예산을 쓰는 거에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오히려 김동연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 경제 상황이 이럴 때 윤석열 정부처럼 너무 긴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민생회복지원금을 하더라도 뭔가 차별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재정을 오히려 늘려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결은 같이 하는데 방식을 다른 이렇게 약간의 차별화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차별성을 띠기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다기보다는 김동연 지사가 원래 갖고 있던 소신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뭔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니면 또 직후에 뭔가 보폭을 막 넓혀서 활동을 넓혀갈 것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김부겸 전 총리의 생각은 민주당에서 뭔가 너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나서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용기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므로써 중도층에 대한 좀 확장력을 좀 각 당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뭔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났으니 내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친문 결집 구심점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와중에요. 이 친명계 최대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가 새 상임대표로 강선우 의원을 어제 선임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던데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 친문계 좀 어떻게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소위 삼김이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뭐 김경수 전 지사,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보폭을 넓혀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더민주혁신회의는 조직을 정비해서 그분들의 어떤 입기는 축소하고 이재명 대표의 입기를 확고하게 굳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요. 지금 민주당의 급선무로 닥친 과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민주당이 건강성을 회복하고 이재명 대표와 원만하게 단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자칫하면 공도 동망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리는 법원 안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와 같은 어떤 권한 남용이나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무슨 뭐 조기 대선을 꿈꾼다든가 이런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명확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그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회 제1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역할을 건강하게 하겠다. 이런 그 입장 정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를 껴안고 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갑자기 분리가 안 됩니다. 저는 민주당에도 그래도 소수의 건강하고 양심적인 분들이 남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민주당의 삼김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민주당의 노선을 견인할 수 있어야 원만한 그 입지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지금 그 민주당의 어떤 잠룡, 소위 얘기하는 잠룡들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사법 리스크 때문에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잠룡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여권의 잠룡들이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도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뭘까? 그게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건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만큼 빠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야의 잠룡들을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내일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 재보궐선거에 전력을 다하는, 힘을 싣는 그런 전략을 피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조국 대표가 이끄는 혁신당이 지금 영광 곡성에서 굉장히 많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려가서 월세살이를 표명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1심에서 2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됐기 때문에 여기서 멈칫하거나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은 리더십이 좀 흔들리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만일 두 군데 중에 하나라도 조국 혁신당이 빼앗겨버리면 사법 리스크 플러스 리더십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잡기 위해서 아마 지금 강력하게 지금 아마 민주당도 그 곡성과 영광군 선거에 아마 올인할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시면 저는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를 모든 이 중심에 놓고들 바라보시는데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견고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자꾸 물리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저희 선언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그 영광, 곡성, 또 부산, 또 광화에 있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당의 대표로서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화 연결해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체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서울공항에는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체코 출국길에 이어서 또 귀국길에도 마중을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모습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예의를 다하고 또 존중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현안, 특히 이제 의료 현안의 해결 방법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다소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 차이와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별개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윤 대통령과 그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직전에 이제 지금 그 요청했다고 하는 독대도 성사가 된다면은 지금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조율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이상민 장관하고는 악수를 하면서 한 50초 정도 뭐 얘기를 나눴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하고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악수만 하고 짧게 끝났거든요. 그건 뭐 특별히 그렇게 의미 부여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뭐 이루어진 일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24일 지도부 만탄 전에 윤 대통령과 독대를 좀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대 정원 관련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좀 오고 가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독대가 과연 성사될 것인가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그 귀국 과정도 봤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워낙 윤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인사했던 때랑 분위기가 다르다. 과거에는 뭐 이런 해석까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어깨도 좀 툭 쳐주고 이런 제스처를 한마디라도 더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출국, 귀국 두 과정 모두 그냥 정말 악수만 하고 쌩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점점 갈등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 그 체코 순방 간 사이에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봤던 한동훈 대표 인터뷰 중에 가장 수위가 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가장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용산 출입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주 크게 분노하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고 있는 동안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느냐. 더 갈등을 고조시키는 쪽은 한동훈 대표 측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만찬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또 독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과연 그 갈등이 불식될 수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아니면 임건희 여사와 관련된 좀 진전된 입장을 타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기에는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24일 만찬을 앞두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물론 의정 갈등 해법과 함께 또 최근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도 이 대화 주제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성 부의장 얘기했듯이 대통령 순방 중에 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단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단순히 한 대표가 그 정도의 파급 효과를 모르고 했을까요? 저는 아마 꼭 말씀을 드릴 사안들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저는 좀 이렇게 여론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지금 굉장히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함께 원팀이 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국정전에 대한 기조 변화를 가져와야 될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그 분열하거나 혹은 용산의 갈등을 통해서 본인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얘기들이 꺼내져야 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들을 한동훈 대표가 전달해야 되고 대통령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 놓고 본다면 지금 모든 그 조사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함께 하락하고 당 지지율도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악재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이번 대통령과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가 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하고 또 대통령 수요를 한건 수용해주는 이런 하반기 국정대전안의 티핑 포인트가 돼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저는 어려울 수 있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만 독대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한 얘기들은 오가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한 달 전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간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었죠.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네, 사실 유난 갈등이 표출될 때마다 두 사람 간의 식사가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번 만찬에 설령 독대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지도부와 이 대통령실 간 만찬이 어떤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대통령실이 제안하고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안한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한동훈 대표가 그 만찬에 앞서서 독대를 요청했다 이런 이제 단독 기사도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언짢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대통령을 압박하는 언론 플레이를 한 거다라고 이제 인식이 된다면 대통령을 궁지에 몰고 가겠다라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 지금 독대를 받아줘도 문제고 또 안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 측이 지금 그 대통령실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 말 했습니까? 했습니다. 나라와 국민 잘 되는 길이라면 절벽에서 주저없이 뛰어내리겠다 이런 자신의 그 소신을 얘기하는데 그 절벽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만찬이 그 분수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 만찬에서 아마 의료 갈등 부분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될 겁니다. 특히 여야 의정협의체가 아직까지 출범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일정한 이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이다,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내지 못하고 당이 이 정부를 견인해 오지 못한다면 아마 지금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던 이 트리플 악재라고 하는 여론의 향배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서 두 가지를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독대를 요청했다고 하는 보도의 경위입니다. 이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힘 측에서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거는 약간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특정 신문사와의 인터뷰 말입니다. 그 인터뷰도 대통령께서 체코 순방을 가신 때에 맞춰서 보도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 인터뷰 기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서두에 인터뷰 시점이 나와 있죠. 9월 10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인터뷰를 한 것이고 그 보도 시점은 사실 신문사가 선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제가 좀 바로잡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3일 그러니까 내일이면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2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한 대표의 지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추석 민심은 냉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욱 심기일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생입니다. 더 민심을 듣고 더 민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저희부터 모자란 부분을 챙기고 채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대표에 대한 당내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기준점을 삼아 현안 대응에 주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원내대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대변인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점수는 저희가 매기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 기조 자체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것을 취임 초반부터 뭐 TMF 사태라든가 등등해서 민생 그 아젠다에 집중하는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고 예를 들면은 뭐 민생 공약 공통 추진기구라든가 민생 패스트트랙 이런 것에 합의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금투세 이슈에 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슈 파이팅 하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기로도 민주당도 결국에는 금투세 시행 3년 유예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대표 특유의 어떤 꼴대를 옮기는 능력이 발휘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아직은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조금 이른 것은 지금 의료 현안이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안이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이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중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치인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풀어야 할 최대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데려올 건가? 이 부분이 쟁점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거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연휴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사실 원래 여야 의정협의체가 추석 연휴 전에 이미 발족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그때도 안 됐고 지금 추석 기간 중에도 뭐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의료계를 지금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나오는 반응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노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정부의 입장이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이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의 참여가 과연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지 않은가 싶은데 결국은 24일 날 만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마일리지가成立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들으신 것처럼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 마일리지를 적립해야 한다면서 이 탄핵 얘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의 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특검법을 그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최혜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계속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죠. 근데 이번에 재의결 투표를 할 때는 좀 다른 분위기가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느끼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뭔가 반대 논리를 펼치기에 너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총대를 메고 뭔가 그 자신들의 그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김건희 여사를 방어해주기엔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현희 최고가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실 민주당의 변화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검법 재해결 요구는 저는 이전과는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한동훈 대표 지도부와의 그 만찬에서 사실 더 필요한 것, 그 만찬이 더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한 쪽은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요.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 직후 명태균 씨에게 6,3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 조사를 지금 검토 중인데 명 씨는 반면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인 간의 돈 거래일지 뭐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검찰 조사를 한다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명태균 씨가 이 이른바 인터넷 매체가 이걸 보도하고 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바로 이제 고소고발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되겠죠. 이제 명태균 씨가 고소고발한 쪽으로 이제 수사가 한 갈래 진행되겠고 검찰은 이제 선거법 위반인지 이 6,300만 원의 돈의 성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조사하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올 일인 것 같은데 마치 지금 이렇게 그 완결성이 떨어진 이준석 의원의 말을 그대로 빌려도 완결성이 떨어지는 그냥 제가 봐도 이게 약간 실패한 뭐 공작 의혹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걸 특검이다 또 탄핵이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 너무 제가 보기에 그 과잉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에서도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환이 아니냐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건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 돈 금전 거래야 뭐 양쪽의 입장을 불러서 조사하다 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건수를 잡았다는 식으로 과잉 대응하는 건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어서 그냥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라는 전언만 있어서 그걸로 문제를 삼기엔 좀 지금까지는 하여튼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적절하죠. 이 김영선 의원이랑 김건희 여사랑 대화를 했고 그 가운데서 공천을 직접적으로 뭐 준다 안 준다 할 수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김건희 여사가 가지는 정치적인 입지나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자칫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근거가 없다,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자, 국민의힘 당내 일각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일단 그 김건희 여사가 관여되어 있는 여부는 지금 정확하게 팩트가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확실한 팩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김영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과정에서 원칙대로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의 경쟁자인 김상민 전 검사,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그분을 뭐 낙점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분도 그 검사 재직 중에 그 고향 사람들에게 마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역시나 원칙대로 컷오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창원 의창구나 뭐 김해갑이나 이런 곳들 다 공명정대하게 원칙대로 공천이 진행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다른 것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비로 인한 이재민만 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승용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맨홀 뚜껑으로 물이 역류하고 소방관들은 건물 밖으로 물을 빼느라 분주합니다. 멈춰선 엘리베이터에서는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충남 서산에 시간당 99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빵꾸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막 물을 붓는 것 같았어요. 나무와 흙이 뒤엉켜 있고 옹벽은 뜯겨져 나갔습니다. 토사가 집을 덮치면서 집 벽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천장은 아예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쾅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봤는데 이제 뒤에 담벼락이 무너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 방이 무너져 천장이. 대전에서는 약 3m 높이의 옹벽이 무너지며 인근 주민 2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옆집에 사는데 우리 집도 불안한 상황이죠. 우리 집은 바로 치명타예요. 이틀 새 300mm 넘게 비가 내린 부산에서도 건물에 금이 가고 도로가 내려앉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강한 비가 내린 전남 해남에서는 차량에 고립된 운전자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로 충북의 한 보육원 직원과 학생 등 5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전국에서 9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부산에서 이틀 동안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폭우 속에 대형 싱크홀, 그러니까 이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트럭 2대가 빠질 정도의 큰 규모였다고요? 네,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제 오전 8시 45분경에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소방 탑차하고 5톤 화물 트럭이 동시에 빠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일찌감치 그 탑승자들이 대피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네. 근데 반대편 차로에서 또다시 또 다른 땅꺼짐 현상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네,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이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주민들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요. 네, 근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부산 사상구에서 지난달 21일에도 지름 5m에 달하는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었고, 올해 들어서 땅꺼짐 현상이 7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고 원인 뭐 아직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조사 중인가요? 지금 사상구청에서 유관기관하고 함께 원인을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원인이 뭐일 것이다라고 아직 섣불리 속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곳 외에도 도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그런데 도로에 꽉 막힌 빗물바지를 직접 치우는 한 시민의 모습이 또 포착돼 화제더라고요. 네, 부산의 어떤 제보자가 어제 아침 8시 반쯤에 부산 남구에서 찍었다면서 영상을 제보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어느 그 남성이 우산을 들고 도로변에 쪼그리고 앉아서 맨손으로 물속에서 그 이 빗물바지를 막고 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모습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빗물바지가 쓰레기 등으로 막히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엄청난 침수 사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시민의식 덕분에 우리 생활 속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경남 김해에서는요, 이 한 남성이 이 도로가 침수돼 차량 위에 고립돼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그 강남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의 서초동 현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김해 실시간 아재 막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거예요. 거기 보시면 검정 반소매 차림의 어떤 남성이 저렇게 침수가 되니까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망연자실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인데, 저게 2022년 당시에 서울 강남이 침수됐을 때 어떤 남성이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모든 걸 찬양한 듯이 앉아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서초동 현자라고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아, 저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김해에서 발견된 저 남성이 저 때의 모습에 이어서 제2의 서초동 현자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남이 재난을 당한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좀 가십으로 소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여관에서 불이 나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신고자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연기가 막 이렇게 솟으니까 할아버지하고 둘이 여기 나왔어. 나왔는데 여기서 막 빨간 불이 막 입구에 불길이 입구에가 솟고 그 안에서도 불이 올라가잖아. 1층 계단에 하나가 쓰러졌었다고 그러는데 탈출을 하러 나오다가 여기서 막힌 것 같아. 자, 들으신 것처럼 상황이 매우 다급해 보이는데, 이 경찰 조사 결과 40대 남성이 불을 그러니까 일부러 지른 거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어제 새벽 1시 40분경에 충북 청주 한 여관에서 불이 났는데, 그 건물이 4층 건물인데 여관, 사무실,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물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불은 1시간 만에 꺼졌는데, 그 와중에 80대, 60대, 50대 남성 등 3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경찰이 방화 흔적을 발견해서 긴급히 수사를 벌여가지고 3시간 만에 인근 그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40대 남성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남성 달방이라고 하는 한 달치 숙박비를 먼저 내고 투숙하는 걸 하다가 밀린 투숙비를 내지 못해서 퇴실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불을 질렀다고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전날까지 투숙비를 냈어야 됐는데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실을 요구받으니까 그의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했는데, 아니 투숙비가 밀렸는데도 거기 살았으면
그 여관 주인한테 고마워해야지. 이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아무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한강에 산책도 나가고 또 거기 나가서 라면 많이 드시는데 이게 뭐 라면 보면 이 알루미늄 포일에 끓여서 먹는 라면이랑 또 이 냉동 삼겹살 때 보면은 이 알루미늄 이렇게 깔고 구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때요? 저도 사실 그 먹으면서도 궁금했거든요. 이 몸에는 괜찮은 건지? 그거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예, 많았고 예. 저 그래서 안 먹고 있었는데 요번에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알루미늄 포일에 그렇게 음식을 가열해서 조리해서 먹어도 인체에 큰 영향이 없다. 그렇게 지금 내용에 나왔고 근데 물론 알루미늄의 일부 성분이 우러나오긴 하는데 그게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열을 빠르고 고르게 전달하는 이 알루미늄 포일 성질 덕분에 삼겹살을 태우지 않고 구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나요?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삼겹살 구울 때 신김치 같이 올려서 굽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안 된다고 합니다. 오. 알루미늄 오일이 산성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김치를 올리는 건 피해야 되고 특히 신장이 약한 분일수록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알루미늄 포일에 식초, 콜라 이런 게 닿는 것도 피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기 추분인 오늘 이맘때 수준의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반면 오늘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밤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 10에서 60, 제주에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오늘 영남 해안으로도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거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고려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2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